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 방 3개 가구의 비중이 전체 가구의 절반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한 소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청약 통장을 깨고 5% 예적금 상품으로 갈아타는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내 집 마련이 다소 후순위로 밀린 데다가 은행권에서는 고금리 특판 상품을 속속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경기 양주와 안성을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미분양 관리 지역이 나온 건 2년 만에 처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요 며칠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일기예보 보지 않고 외출하셨거나 출근하셨던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두터운 외투 좀 챙겼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일기예보를 챙겨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진다, 비가 온다, 뭔가 이렇게 앞으로의 상황을 조금 예측할 수 있다면 미리미리 조금은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시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조금 찬바람이 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예측 가능했다면 또 그에 맞는 투자 전략 세울 수 있었겠죠. 최근에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진 인천 지역에서는 반값 아파트를 노린 저가 매수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의 시기에도 또 이 투자의 기회를 보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 건데요. 경매 시장에서 2차례나 유찰됐던 인천 남동구의 한 물건에 무려 응찰자가 53명이나 몰렸다고 합니다. 분명 어딘가엔 아직도 이렇게 저가로 투자해볼 만한 투자처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 이야기만 들려오는 요즘입니다. TV를 켤 때도 그리고 여러 인터넷 기사들을 살펴볼 때도 우울한 이야기가 좀 많은 건데요. 하지만 미리 이 상황을 예측하셨던 분들에게는 그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 상황 잘 견디고 또 넘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거든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고 시작할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낮이 되면서 조금 날이 풀린 것 같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펼쳐지고 있는데 자,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근심이 좀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넘어서 정치,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에 이르기까지 조금 어두운 그런 터널을 지금 들어선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긍정적인 생각과 좀 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과거 2008년, 그래서 10년 이 사이에 보면 그때도 부동산 경기 침체 때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많은 40,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2번이라는 그걸 겪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혜를 짜면 좋은 날이 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지금 많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의 고민 지금 전화 주시면은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거, 과거에 봤던 시장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같이 상담해 드릴 테니까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터널은 알고 계시죠? 그 껌껌한 터널 입구가 있다면 분명 언젠간 출구가 나옵니다. 그 출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서 달려갈 수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지금 그 터널의 입구에 들어와 있는 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시기에도 잘 참고 견디는 전문가만의 노하우가 있겠죠. 오늘 꼭꼭박사의 명강의 시간에는 그 노하우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합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라는 고민을 하지요. 그런데 모두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놓여져 있는 상황, 그리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각각의 길이 다르게 놓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어떠한 어려움을 극복할 때 어떤 답은 드리지만 자기하고 딱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멘탈, 마인드가 좋으면 분명히 좋은 쪽으로 가고 용기를 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포기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무언가를 이렇게 하려고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포기를 하지 않았을 때 기회가 많이 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은데 이 부동산 침체기를 과거의 경험에 비추었을 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됐더라.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내용을 가지고 좀 잠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제목은 부동산 하락 시기를 견디는 마인드는 이라는 뜻입니다.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가격이 오를 때는 내가 아파트가 없어서 우울하고, 또 가격이 내릴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떨어져서 우울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라는 여행 속에 놔두면은 그게 정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보면 이렇게 이 어떤 어려움이 시시각각 이렇게 오는데, 시간 속에서 이 짧은 시간, 하루 또는 1년 또는 1, 2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극복이 돼서 이게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되다 보면 그때 어려운 게 사실 지금에 비하면 별거 아니었구나. 그때 내가 위기를 좀 잘 극복했더라면 했는데 내가 좀 성급한 판단을 했구나.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에 놓이거나 또는 어떤 정말 우울하고 또 힘든 시기에 있을 때는 내가 살아가는 이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2, 3년은 그냥 2, 3%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야 라고 담담하게 시간 속에 보내준다고 한다면, 이렇게 10년, 20년 후에는 반드시 좋아지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오다가 보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은 뭐 이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 10대도 있고 20대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심지어 60, 70, 80대 오늘 뭐 이렇게 각각의 나이가 놓여졌습니다. 이 놓여져 있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은 10대가 바라보는 이 오늘과 이 80대가 바라보는 오늘이 느낌이 다르겠죠.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면 잘 될 거야라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지금 현재 어려운 게 뭐죠? 뭐 부동산만 어렵습니까? 무엇보다도 세계 경제가 어렵죠. 그리고 뭐 전쟁도 있죠. 또 코로나라는 질병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뭐 달러, 이자 뭐 이렇게 어려운 것들만 자꾸 보일 텐데요. 아마 그냥 한 10년 후에는 뭐 달러도 안정되고 내 집값도 오르고 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노력했더니 많이 모아지고 이렇게 좀 긍정적 측면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런 하락 시기가 보통 보면은요, 과거 이게 97년도에도 한 3, 4년 왔었고, 그 다음에 2008년에서는 한 5, 6년 왔었죠. 그런데 그때는 다 이유들이 좀 있었는데 요번에는 그렇게 하락 시기가 길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한 2, 3년 정도, 올해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을 해서
또 빠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경기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자금이 많이 풀려진 부분들을 다시 좀 수습을 하다 보니까 그 뭐 특히 이제 미국발 금리 상승이죠. 그래서 상승하다 보니까 달러도 오르고 또 각 나라마다 거기에 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같이 금리를 높여주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갑작스러운 이자 상승과 그리고 또 어떤 그 매매가 되지 않게끔 제도 규제 뭐 특히 부동산 규제가 좀 많이 있죠. 종부세부터 뭐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규제들이 있다면 스트레스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남들이 다주택자들이죠. 특히 다주택자들이 지금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꼴랑 하나밖에 없는 자가주택 하나 갖고 있는 분도 같이 매각에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매각을 하려고 시세를 알아보다 보면 이거 내 거 많이 떨어졌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각에 집착하지 마라. 매각을 해서 근데 이런 부분들 있죠. 뭐 서울을 벗어나서 좀 투자로 갔다가 외곽이나 지방에 갔다가 내가 세금 부담이 많아져서 팔려고 하니 팔 수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또 팔려고 또 집착을 하다 보면 더더욱 안 팔리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잠도 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파는 데 집착하지 마시고 다주택자분들은 어떻든 뭐 하나라도 팔아야 세금도 줄이고 세금도 내고 뭐 이자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임대를 놓는다든가 뭐 임대를 다 놓았는데 팔 수가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매우 저가라도 싸게라도 매각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2014, 15, 16 이런 시기에 샀던 분들은 좀 덜 번다는 마음으로 좀 매각을 해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라도 매각을 해서 어떻든 내가 견디기 위한 이자를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급한 돈을 메우기 위한 정도로만 하시고 그냥 매각에 집착하지 말고 좀 2, 3년만 견디는 보유해서 견디는 방법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왜 팔리지도 않고 나는 뭐 힘든데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서 팔아야만 하는데 막 이런 네가 차 대표 너가 내 사정을 알고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매각을 어차피 안 될 바에는 매각에 집착하지 말고 그 재산이 이게 내 식구인가 보다 나에게 부속될 수밖에 없는 운명 같이 할 부동산인가 보다 하고 체념을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좀 이렇게 2, 3년을 견딜 수 있는 걸 연구하는 것도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리는데 굳이 팔려고 거기다가 애원하고 또 아무리 신경을 써도 안 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팔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부동산에다가 이렇게 매물로 내놓고 좋은 손님 있으면 내가 어느 협상해 드릴 테니까 해달라. 맨날 거기다 내놓고 전화하고 팔고 막 한다고 해서 팔리진 않는 거거든요. 이게 흐름상 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좀 어려우니까 대출 가장 지금 무서운 게 대출 이자보다 이자가 지금 현재 뭐 0.5에서 3%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은 더 무서운 게 대출 이자보다 더 무서운 게 뭐죠? DSR이죠. DSR. 말로는 LTV로 해가지고 대출을 뭐 70%까지 해준다고 했지만 LTV에서 통과를 한다 하더라도 DSR 자기 부채 상환 비율 연봉에 따른 이 DSR이 적용되다 보니까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출 규제가 심각해서 유동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DSR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장의 유동성을 강하게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좀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이 풀리면 그때 가서 대출을 좀 활용해서라도 견디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은 과거 제가 IMF 끝나는 1997년과 미국발 리먼 브러더스 은행에 파산했던 2008년의 시기와는 지금 사뭇 다른 시기다. 그때는 그 골도 깊고 불황기가 좀 오래 갔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인위적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확신하고 하나 있는 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 부동산이 대출 규제가 좀 심했죠. 특히 자기 자산의 LTV가 뭐 40%에서 60%. 과거 97년, 98년인데 LTV의 80%. 그러니까 자기 집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8억까지 대출을 받아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규제가 들어오면서 조정지역 또는 투기 과열지구 이렇게 하면서 40% 그리고 또 조정지역은 심지어 60% 정도 잡아줬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그렇지 재무 그러니까 이 부채의 비율상으로 보았을 때는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불황기는 한 2, 3년 굉장히 많이 잡았는데 2, 3년 정도만 지나면 안정이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하락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는 2, 3년만 어떻게든 내가 참으면 다시 시장이 안정되고 좋아져 거래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10년 내 보통 5년에서 6년이면 다시 또 바닥을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상승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동산 규제를 잡았다라는 거죠. 규제를 잡으면 가장 먼저 가격이 떨어지기 이전에 주택의 거래량, 부동산의 거래량이 뚝 떨어지죠. 지금 현재 뭐 언론상으로는 작년에 뭐 2분의 1 수준 반토막 났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수준의 3분의 1밖에 거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거의 안 돼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거래해야 되는 그 건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래 규모는 아파트 거래 규모를 봤을 때는 뚝 떨어져 있거든요. 뚝 떨어지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어떤 거죠? 지방의 지방세가 줄어들죠. 그래서 행정 자치가 힘듭니다. 지금 현재 보통 우리가 주택을 거래할 때 취득세라는 걸 내게 되죠. 취득세. 이 취득세가 각 시군구 예산에 보통 한 35에서 한 4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토막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서울시만 해도 25개 구가 있는데 각 구에서 돈을 받아다가 서울시에다가 줘서 다시 예산을 받아서 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지도 하고 그리고 각종 사업도 하고 각 시군구에서 돈을 쓰는데 1년 예산을 갖고 쓰는데 지금 취득세가 완전히 지금 거의 박살이 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쓸 돈은 많아졌는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세수가 없죠. 지방 세수가. 이럴 경우에 누가 힘들어요? 지자체가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무언가가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거래를 좀 틀어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취득세 하나만 보고 또 뭐 국세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양도세가 뭐 30 몇 조가 더 거쳐져 가지고 60조를 거뒀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세수가 한 350억 정도 돼서 거기에서 60조면 상당한 부분이죠. 그래서 부동산 이 거래량을 어느 정도는 활성화시킬 거다. 활성화시키는 단계가 되면은 안정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만 꼭 믿어주세요. 일본 7번은 아닌데 여기 보면은요.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공급 뭐 3기 신도시 뭐 4기 신도시 뭐 이건 필요한 항상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시간, 내가 내 자녀의 학교, 내 직장, 내가 편한 데 살아야 되는데 굳이 나하고 무관한 지역에서 공급은 많이 돼 있고 내가 필요한 지역에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턱없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요와 공급 봤을 때 수요가 여전히 많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급한다고 하는 그런 물량들은 사실은 수치적인 부분이 좀 강하지 실질적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보통 10년 걸리는데 뭐 요즘 신속통합기획이니 뭐 가로주택 사업이 그런 부분에서 4, 5년짜리 공급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없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수요와 공급이 이런 불균형만 가지고도 좀 마음의 안정을 좀 취할 수가 있을 거다. 그리고 하여간에
2, 3년 지나면 안정이 올 거다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뭐 전세를 놓고 갖고 계신 다주택자분들은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운영해야 되겠지만 영끌이 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하신 분들 많이 심적으로 불안하시잖아요. 내가 내 집 하나밖에 없고 대출 받았는데 대출 이자는 나가고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공포감이 오는다. 내가 살 때 왜 이게 끝물이었나 막 불안할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한 5, 6년만 지나면 또 오릅니다. 왜 그렇죠? 이자 오르면 결국 물가 또 오르잖아요. 물가 오르면 화폐가치 하락하죠. 결국은 인건비, 뭐 또 건축 자재, 원부자재들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결국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요와 시장이 수요 공급에서 수요가 많으면 또 어느 정도 이렇게 긴축되고 할 때 사람들이 저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머니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좋아지면 또 내 집 마련 하러 올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주택자분들이나 뭐 일시적인 2주택자 뭐 이런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또 자녀분들한테 하나 또 증여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세를 놓고 몸테크를 하더라도 좀 견디어라. 여기서 몸테크를 하고 견디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쪽에는 전세가 좀 높다라고 한다면 전세가 좀 낮은 곳으로 가거나 지금 같은 경우는 대출이 잘 안 나올 때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전세를 뭐 자기가 월세로도 좀 갈아탈 수도 있겠고 또 전세가 좀 싼 지역으로 가서 전세 자금을 좀 대출을 활용해서 일단 내가 갖고 있는 부채 그리고 내가 필요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근데 막 내가 좀 나는 좋은데 꼭 굳이 살아야 되고 여기에서 살려니까 전세를 놓고 전세 관리 너무 비싸니 가지도 못하고 끙끙 소갈이 하고 계신 분 있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알지 못하는 지역에 사는 기회 경험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경험을 넓히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몸테크를 하더라도 한번 좀 견디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견디는 기간이 막 굉장히 평생 견디는 게 아니고 한 2, 3년 정도면 충분히 될 거라고 보시고요. 또 경기가 이제 보통 경기가 침체되면 중산층이 서민화되고 서민화는 빈곤층화됩니다. 이 부분이 언제가 있었냐면 2008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2010년과 2012년 사이 이때 하우스푸어라는 말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하우스푸어가 일어나고 또 취득세라든가 양도세, 거래량이 없으니까 세수도 거치지 않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2014년 1월 1일에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다 풀어서 시장 활성화를 해줍니다. 항상 이 정부는 안 하겠다고 하겠지만 과거로 보나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부동산이라고 하는 경제 자체 흐름은 상당히 영역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 부동산 경제 활성화를 합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를 일으킴으로써 뭐 트럭에서부터 거기에 관련된 심지어 뭐 노동자들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어느 정도 살 수 있도록 일자리가 또 창출되기도 하고요. 또 이사를 하면 이삿짐 센터도 있고 인테리어 소품, 인테리어 가게 그리고 또 도배, 장판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경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되면 자동적으로 일자리 좀 창출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대부분 이렇게 정부 자금으로 하는 것들은 일회성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좀 잘 살아나서 꾸준히 가게 된다면 정말 좋은 직장이 될 수도 좋은 일자리들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면 규제는 풀린다고 믿어라. 그리고 이 규제 지금 현재 뭐 은행 이자를 높이는 것도 규제죠. 대출을 대출을 안 해주는 것도 규제잖아요. 그리고 뭐 각종 뭐 양도세, 중과세를 한다, 뭐 한다 이런 것들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주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사면은 양도세도 도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팔아서 10억짜리를 사거나 11억짜리 사면 양도세 낸 걸 다시 다 돌려주고 10억짜리 샀는데 8억짜리 산다 그러면 일부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도구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침체가 되고 지금 현재 뭐 전체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규제가
좀 더 빨리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부동산은 뭐 주식처럼 단타 이런 세계가 아닙니다. 어차피 살려고 내가 집 산 게 투자의 목적이 있었지만 내가 거주도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짧게 보지 말고 좀 길게 보아라. 그다음에 지금 다주택자분들은 종부세 중과세가 있으니까 어차피 힘들더라도 시장에서 팔아야 되는 부분이 발생되죠. 과거에는 우리가 아파트 있으면 하나 내가 살고 소형 아파트 사가지고 월세를 받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종부세가 높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월세를 사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특히 다주택자분들이 고민이 많으신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한테는 말씀드리고 주택임대사업자 있잖아요. 요거 다시 부활하게 될 거다. 그래서 종부세 경감도 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뭐 전 세계 어디 가든 주택을 가지고 임대를 넣는 건 당연히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집 사는 거예요. 이거 돈이 있어도 안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자가 나옴으로써 세금 부담이 좀 줄어들 거다라고 믿어라. 그러면 좀 더 마음이 좀 가볍죠. 그래서 짧게 보지 말고 좀 길게 보았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마지막 이자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죠. 그래서 떨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과거 1920년대에 환으로 쓰던 시기에 있었던 그때 시기에 집값과 물가가 뭐 15배인가 20배인가 그때 폭등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이 끝이냐 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얼마나 올랐습니까? 우리가 계란값 하나를 가지고 옛날에 그 아시죠? 약과하고 계란하고 바꿔 먹던 시절. 그때 5원, 뭐 10원 하던 것들이 계란값도 지금 300원 뭐 이렇게 가던 시기가 돼서 올랐잖아요.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이것은 우리 인류의 생산성의 문제가 이게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는데 그러면 화폐 가치 하면 인건비는 오른다는 거죠. 인건비는 매년 2%, 3%, 4%는 오르잖아요. 매년 올라가죠. 10년 올랐더니 30%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오르면 거기서 인건비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을 짓는 게 로봇이 짓는 건 아니잖아요.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고 또 거기에 업무자재인데 또 사람이 생산하는 거니까 또 가격이 오를 거고 그래서 가격이 상승되는 거에 맞춰서 화폐 가치가 하락되고 결국은 나의 부동산도 오를 수밖에 없다. 단 오를 지역을 선택을 해야지 아무 지역이나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영구적으로 인구가 소멸되는 과정을 거쳐서 행정 그 지자체가 아예 없어져 가지고 가격이 절대 죽을 때까지 안 오르는 데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집을 살 때는 인구가 유입되는 곳일 것인지 아니면 인구가 그냥 유지되는 곳인지 인구가 줄어드는 곳인지 나중에는 인구가 없어져서 행정 지자체 자체가 없어질 것인지 이걸 계산을 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가 갖고 있는 동네에 부동산은 영원히 안 오를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소각이 아니죠. 그냥 매각을 하시거나 없애버려서 조금이라도 오를 지역에 투자를 해놓으시고 그 싼 지역에서 살아야만 한다면 전세나 월세로 사시고 오를 만한 지역으로 사두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뭐죠? 오른다 안 오른다는 뭐죠? 수요가 많고 공급이 없는 곳을 선택해서 하시라는 거죠. 내가 어디 뭐 지방에 어디에 근무를 해야만 해요. 그런데 서울하고 아니면 부산하고 대전하고 너무 멀어. 그래서 거기에서 굳이 서울 거 팔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서 있을 필요는 없겠다. 거기에 있는 집 아마 인구도 줄어들어서 빈집도 많을 거예요. 그런 집들 그냥 전세 내서 잘 고쳐서 살다가 내가 사는 게 끝나면 올라오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좀 이제 침체되기 시작했죠. 과거에 보면 많이 우울했던 분들 무조건 냈다 파는 게 다 자는 건 줄 알고 그냥 다 팔고 나서 삼겹살 먹고 소주 한잔 들이키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곳은 좀 힘들더라도 지탱을 하시고 견디어라. 2, 3년이면 좋아진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서 뭔가를 배워오죠. 지금 이 부동산 하락 시기에도 버티고 좀 견뎌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자, 그게 조금 힘들다. 혼자서는 마음의 짐이 덜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전문가와 말씀 나눠보세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자세하게 내용 보내주셔도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바로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하나하나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함께 고민 해결해 볼까요? 저는 수색동에 사는 네. 주부인데요. 네. 여기 자녀가 있어서 이제 네. 내년에 이주를 하는데, 좀 이동 인구가 주입되고 좀 좋은 곳에, 발전성이 있는 곳에, 좀 돈을 갭 투자식으로 해도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좋을지 좀 여기 상담 좀 할까 하고요. 네. 그럼 지금 수색동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이사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미리 갭 투자를 해놓으면 어떤가 보시는 걸까요? 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은 수색동에 어떻게 거주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직접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에 좀 내년에 거주하세요? 이주합니다. 네. 내년에 이주해요. 네, 재개발해서. 수색동에 그러면 주택에 좀 거주하고 계세요? 예, 재개발하는 수정 아파트요. 수정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고 네네. 그래서 내년에 이주를 앞두고 이걸 좀 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네.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 볼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대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주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축하드려요. 어쨌든 이게 저 재개발 마음고생 많이 했을 텐데 예. 또 이주를 하게 됐으니까 예. 뭐 새 집 나오면 이제 부자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 몇 주택자예요? 1주택입니다. 1주택 수색동에 그냥 일주택. 재개발이라고 표현할게요. 네네네. 재개발되는 지역에 자그마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네. 내년에 이주를 합니다. 네. 그리고 1주택자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보통 이주해서 다시 들어올까지 4, 5년 걸리잖아요. 예. 4, 5년 동안은 사는 게 좋죠. 그래서 예. 무조건 대체 주택을 사시는 게 좋아요. 대체 주택으로요? 예, 무조건 매입을 하세요. 대체 아.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재개발 지역에서 사업 시행하고 이주하는 사람한테 네. 이 그 비과세를 한 번 더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때 못 팔릴까봐 예. 아들 명의로 이렇게 구입을 그러니까 제가 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것까지 네. 말씀드릴게요. 네. 대체 주택은 네. 1년만 살아도 네. 비과세가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수색동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 이미 비과세잖아요. 네. 이 비과세인데 우리 시청자님이 대체주택으로 1주택을 추가로 샀어요. 네. 근데 여기에 1년 이상만 전 가족이 살기만 하고 네. 다시 또 수색으로 이사 들어갈 거죠? 네. 예, 들어가서 2년 이내에 다시 입주를 하시면은요. 네. 대체주택이 2주택자인데도 비과세가 돼요. 근데 뭐 기간이 있어갖고 제때 안 팔리면 또 예. 기간은 언제냐면은요. 자, 이제 이주를 할 때 대체주택 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준공이 났어요. 그죠? 네. 준공이 나면 들어가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준공 나고 2년 이내에만 팔면 돼요. 안 팔릴까봐. 있잖아요. 네. 그 안 팔릴까봐 고민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6, 7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릴 거냐면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6, 7년 이내에만 팔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수색동에 아파트 준공이 나서 네. 준공 나고 2년 이내만 팔면 된다니까요. 예. 그리고 요 6, 7년 기간 동안에 네. 1년만 살고 네. 그 다음에 팔아도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6, 7년 동안에 아무 시기에 1년만 살아주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전세 갭 투자를 해놨다가 1년 살아도 되고요. 예. 들어가서 사가지고 바로 1년 살다가 다른 데로 또 이사 가도 되고요. 예. 아셨죠? 네네. 한 번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대체 주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나는 안 팔리면 저기 할까봐 그러니까 아들 명의로 개투자해야 되나 이 생각을 예. 했거든요. 예, 우리 시청자님 음. 대부분 초보들이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 대부분 서울대 예. 부정학과를 다 나오셨나 봐. 그래서 부정학과 교수들이 많아요, 초보들은. 예.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저를 네. 믿으세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예. 아셨죠? 예. 안 팔리면 내가 팔아줄게.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예. 남편 직장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저희는 퇴직했어요. 은퇴. 예, 예. 예, 우리 사모님 부인도 은퇴하셨죠? 예, 예. 자녀분들 직장 위치는요? 지금 그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 공부입니다. 이주비하고 네. 본인 현금하고 합쳐서 네. 가용 자금이 얼마나 돼요? 한 5억에서 6억 돼요. 5억에서 6억이요? 네. 아주 낡은 집에 가셔서 낡은 주택 사셔가지고 네네. 1년 살다가 부자 되실래요? 아니면 좋은 집 가셔서 돈 그냥 가격도 안 오르고 팔기 힘든데 가실래요? 아이고, 저 좋은 데 가면 좋죠. 좋은 데 가고 싶다? 예, 예. 좋은 데는 5억, 6억을 가지고 좋은 데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주택을 사게 되면 이주비가 대출도 안 나와요. 예, 그래서 그래요. 가급적이면 5, 6억 내에서 사야 되는 부분이 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는 경우에는 식구가 지금 몇 식구예요? 저기 세 식구? 세 식구. 저희는 시골을 왔다 갔다 하고 얘가 서울에서 공부하니까 예, 한 세 식구나 두 식구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저희는 시골에서 왔다 갔다 알겠습니다. 하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네네. 두 군데를 말씀드릴게요. 두 군데. 예, 예. 그 빌라 가서 사시고요. 예. 빌라는 예. 주택 공시 가격이 낮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시 가격이 낮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수색은 이제 이주하면 철거를 멸실 처리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종부세 부담이 없어요. 예. 세금 계속 문제가 없어요. 예, 예. 신촌역 5번 출구 쪽 가면 창천중학교가 있어요. 네. 예, 여기 노고산동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3, 4년 내에 반드시 역세권 재개발할 것 같아요. 신촌 어디다고요? 신촌역 5번 출구 쪽에 예, 예. 노고산동. 노고상동? 예. 네네. 예, 여기는 빌라 상태가 신축도 있고 예. 구축도 있고 하니까 자금에 맞춰서 사셔가지고 네네. 구축이면 좀 고쳐서 써도 돼요. 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 여기 그 연희동이라고 연희동 아세요? 연희동? 네, 알아요. 예, 연희동 보면 여기 연대 있죠. 연대 옆에 네, 네. 여기 이제 그 지하철이 그 서부선역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연대 옆을 지나가지고 그쪽 명지대 쪽으로 가잖아요. 네네. 여기 보면은 천주교 연희동 성당 쪽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가로주택 사업을 해요. 가로주택 사업. 네, 예. 여기는 한 5년이면 입주거든요. 네네. 예, 여기 입주하게 되면 만약에 안 팔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식한테 팔아버리면 돼요. 예, 예, 예. 돈만 되면 되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요 두 개 지역을 한번 보셔서 바로 신촌역과 다 서부선역하고 연결되거든요. 네네. 연희동 여기 두 개 중에 선택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예, 예.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릅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오를 거예요. 네네, 아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게 사세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이주를 앞두고 계시는데 대치주택을 활용해서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일러드렸으니까요. 꼭 그 지역 방문해 보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제가요, 네, 강동역에 있는 그 천호 삼성 아파트에 거주 중이에요. 33평에. 네, 네, 근데
이거를 보유하는 게 좋은지 파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전세 놓고 다른 데다 재투자하는 게 좋은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주택은 이거 하나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1주택 상황이신데 거주하시는 강동구의 천호 삼성 아파트 30평형대를 좀 계속 가져가느냐 아니면 이거를 좀 운용을 해보느냐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네. 대표님 답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한테 꼭 도움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자녀분들이 몇 살이에요? 한 딸아이는 졸업반이고요. 예, 아들은 지금 청년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아들은 청년주택 살고 계시고, 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은 1주택자신 거죠? 네, 그러면 내가 이제 비과세니까 한번 이번 시기에 좀 좋은 데로 갈아탈 수도 있겠다 싶네요. 네, 네, 자, 지금 삼성 아파트는 미래는 네. 그만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오히려 삼성 아파트 강동역 위에 있는 삼성 현대 아파트 옆에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천호동 일대가 천호 뉴타운이라고 하죠. 그죠? 네, 예, 밑에까지. 네. 여기는 개발이 다 완성돼야만 어느 정도 학원가도 생기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 한다면 삼성 아파트 쪽보다는 오히려 재개발 쪽이 더 많이 오르는 걸 느낄 거예요. 그죠? 네. 예.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현재 남편 직장 위치가 어디예요? 이제 퇴직 다 했어요. 다 은퇴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굳이 여기 삼성 아파트에 살아야 될 목적이 이제 사라진 거죠. 네, 저라면 네. 매각을 하고 네. 재개발 쪽 한번 투자해 보겠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삶이 이거 30평대 살다가 재개발 들어가 살 수는 없잖아요. 투자해서 괜찮다면은 저희는 예. 감수는 하죠. 예.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는 네, 여기 이제 재개발 지분에다가 한 30평대 받을 수 있는 지분을 사둬서 깨끗한 아파트로 이제 갈아타셔서 은퇴를 하셨으니까 이제 그걸 마지막 집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거주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짓는 동안에는 원래 고향이 어디세요? 저 서울이에요. 서울이에요. 네. 서울이 전세값이 비싸가지고 함부로 권할 수가 없네요. 은퇴도 하셨고. 네. 그럼 재개발 대출 집에 네. 그 대출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그냥 이건 하나의 제 생각인데 네. 은퇴도 하셨고 네. 여기 이 역 가깝고 자녀들 교육 다 끝났기 때문에 네. 여기 살기 되게 좋거든요, 본인이. 네. 그런데 이거의 전망은 그래도 서울이고 역세권이고 옆에 재개발로 좋아지니까 네. 많이는 안 오르겠지만 가격은 서서히는 오를 거예요. 네. 저라면은 네. 여기 이 집에서 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네. 아드님이 뭐 행복주택 이런 데 사신다고 청년주택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행복주택 살게 하지 않고 아드님에게 증여 및 좀 현금 차용, 부모 차용을 통해서 아이한테 재개발 지분을 좀 투자시키겠어요. 저는 예, 이 집을 팔아가지고 저는 조그만 데로 가고 예, 예. 애한테 집을 하나 지금 좀 괜찮은 거 하나 사주고 싶어가지고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예, 시청자님,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은퇴한 보람이 조그만한 집 사는 이건 아니거든. 그냥 어차피 우리가 다 상속하고 주고 갈 거 아니겠어요. 네, 대출을 활용해서 아드님이 이자를 내줄 수 있거나 아니면 참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전세를 놓고 네. 그거 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팔지 않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네. 파는 것도 시기적으로도 좋지는 않아요. 네, 이거 팔아서 더 상급지에 좋은 건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드님 명의로 투자를 해주는데 네, 일단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이한테 빌려주거나 네,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놓고
본인은 전세 좀 싼 데나 월세로 가셔가지고 전세금으로 아들 투자를 해주는 게 좋겠다. 아셨죠? 네, 네. 시간 관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혹시 시간이 나면 아드님 모시고 네. 좀 남편이랑 같이 오셔서 상담 좀 받아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서 돈 버는 길은 많이 있거든요. 아드님한테 돈을 막 한 3, 4년 동안 2, 3억이나 벌게 해주고 싶네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 예, 한번 가족들 다 한번 오셔서 부동산에 한번 입문시킨다 생각하시고 오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팔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집에 대해서는 우선 계속 거주 그리고 보유 의견 드리면서 다른 추가적인 투자 방안 생각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가족분들과 한번 상의해 보시고요. 언제든 어려움 생기시면 전화 주세요.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실장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네, 제가 2억의 여유 자금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집값이 좀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 투자할 데가 있을까 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유자금으로 네. 지금 투자를 해보고 싶다 말씀 주셨는데 바로 좀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몇 주택자세요? 주택은? 1주택이요. 일주택. 자가만 있어요. 네. 1주택. 자녀분은 몇 살이에요? 30살하고 학생 하나 있고요. 30살. 그러면 자녀분은 주택이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아직도. 자, 지금은 자녀 30세는 직장 다니시죠? 네, 그러면 세대 분리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 그러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네, 일단 2억을 가지고 네. 본인은 1주택자시니까 본인 네. 이름으로 사게 되면 취득세가 8.4%가 나와요. 아, 그런데 네네. 아들 이름으로 사게 되면 1에서 3%거든요. 네, 그리고 아들이 30세고 이제 결혼은 아직 안 하신 거죠? 네, 예. 이 아이가 보통 뭐 결혼할 때 2, 3억만 이 아이 명의로 2, 3억만 벌고 비과세 만들어 주기만 해도 네, 큰 돈이죠. 근데 본인 명의로 비과세 만들면 기존 아파트를 팔거나 못 팔 네. 경우에는 내 거 가지고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내가 큰 돈을 못 벌잖아요. 네. 그래서 2억으로 그냥 아들 명의로 요즘 서울에 재개발 진행되는 데는 5, 6억 들어가니까 네, 재개발 2, 3년 내에 할 만한 데 있거든요. 네. 그런 데다 투자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두 군데만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가셔서 임장 한번 해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오늘 시간이 좀 쫓기다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지역만 말씀드릴게요. 네, 응봉동이라고 아세요? 응봉동? 네, 네, 예, 응봉동이면 여기 보시면 여기 한남 뉴타운이 있고요. 한남 뉴타운. 그다음에 여기 옥수동, 그다음에 여기 금호동, 그다음에 여기 보면 행당동, 왕십리, 성수동 있어요. 여기 보면 응봉동이 별표한 지역이거든요. 네, 여기에 지금은 노후도가 한 30%밖에 안 되는데 한 3년만 지나면 노후도가 80%가 넘는 아주 우수한 재개발 예정지가 있어요. 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오늘은 노후도가 30%밖에 안 돼요. 그런데 30년 전에 60%를 동시에 한 해 동안에 뭐 예를 50%를 지어버린 거예요. 다세대 주택을. 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그냥 갑자기 30% 더하기 50%가 딱 붙어가지고 바로 재개발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 응봉동 어디냐면 응봉 현대아파트라고 있거든요. 네, 현대아파트가 어디냐면은 응봉역이 있고요. 네, 응봉 대림이 있고 응봉 현대가 있는데 이 위에 보면은 큰 매봉 공원이 있네요. 큰 매봉. 네, 큰 매봉 공원 밑에 네. 여기 빌라촌이 있어요. 빌라촌. 네, 예, 응봉동 빌라촌인데 여기에 한번 아들 이름으로 2억이면 충분히 투자 가능하거든요. 네. 하나 해두시면은요. 네. 3년 내에 큰 성과 있을 겁니다. 시간 관계에서 네.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녀분과 함께 재테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역도 일러드렸으니까요. 역시 가족분들과 함께 더 이야기 나눠보시고 어려움 생기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늘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살피기 위해 돌아올
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